자, 그런가 하면 이번엔 민주당에선 압축 경선 얘기도 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함께 보시죠. 압축 경선, 박성민 최고, 이게 뭡니까? 압축 경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경선을 했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11권역, 그러니까 11곳을 이제 순회를 하면서 한 달여 동안 이제 경선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 대선 자체가 물론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지금 빨리 이것을 이제 확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2달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동안 했던 것처럼 뭐 토론회도 많이 하고 지역을 다 돌면서 순회 경선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주 정도 걸리는 방식으로 이제 경선을 좀 축소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선 30일 전에는 적어도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당에서 좀 빠르게 정리를 하자 이런 공감대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자, 아무래도 이제 여세를 몰아 빨리 후보를 확정 짓자라는 전략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비명계 주자들은 이 대표에 대항할 주자가 누구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 김두관 의원은 오늘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은 불출마를 시사했고 전재수 의원 정도, 임종석 전 실장 등 정도가 있는데 김용주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대항할 수 있는 후보, 마땅한 후보로 좀 있어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뭐 쓱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뭐 이런 정도일 수 있고요. 네네. 그저께 제가 김부겸 지사 상가에서 김영록 지사를 뵀거든요. 네. 뭐 여전히 뭐 본인이 어떤 출마에 대한 얘기를 고민한다 했더니 기사가 그렇게 나왔더라라고 그렇군요. 했고 결과적으로 가장 큰 그런 어떤 의견들이 후보를 좀 줄이는 계기는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직선거법 2심의 무죄 판결이 굉장히 주요했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비명계 입지가 굉장히 높지 않다. 또 호남이나 다른 데도 크게 이재명 대표를 제외시킬 만한 어떤 내부적인 원인 그런 것들이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후보가 거의 없는 일극 체제를 그대로 대선으로 가는 것이 과연 이번 대선에서 이로우냐. 물론 상황 자체는 민주당이 이롭다 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김부겸 총리나 어쨌든 김두관 지사나 전 지사나 그런 분들 김동연 지사를 통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역동성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만 김동연 지사는 지금 5월 4일까지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연 지사직을 던지면서까지 이재명 대표하고 붙을 수 있을까? 막 그런 것도 퀘스천 마크라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인 고민을 아마 할 거다. 다른 네. 후보들이. 네. 현실적인 고민.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거기에 맞섰을 때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을 것이냐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할 것이다. 근데 뭐 후보들이 나오는 건 기정사실하겠죠. 김부겸 지사도 캠프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체제이고요. 김경수 지사나 김동연 지사나 그런 분들이 나올 거예요. 나오지만 실제로 아까 논의했던 뭐 박용진 의원도 스스로 드롭을 했지만 아마 그 중에 절반은 나올 수 없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절반 이상은 못 나올 거다라는 얘기. 야당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여권의 주자들 한 13명에 플러스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까지 지금 다양하게 나오는데 후보들 중에서 어쨌든 여기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이제 본선에서는 야당에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누가 되리라 보십니까? 굉장히 여당에서는 후보가 많은데. 그러니까 일단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파면된 지 이제 3일째 되는데요. 그 직후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이 중진 의원 발언, 패족이다. 10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선을 칠 수 없다. 이게 객관적 현실이라고 보여지는데 저 많은 후보가 도대체 출마를 해서 어떤 명분과 실익이 있길래 이 대선 경선전을 벌이는지 일단 납득이 안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뭐 정당으로서
당연히 대선에 출마하고 지지층을 모아가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중에 유력한 후보가 출마하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으로서는 이 탄핵에 찬성했던 이제 그것을 정치적 자산과 명분으로 삼아서 중도에서 어느 정도 소구력을 갖는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한번 듭니다. 볼까요? 저 13명 중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 뭐 엊그저께 어떤 뭐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또 전 의원이 좀 부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금요일 파면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 지형은 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네. 전까지는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그 당내 메시지 내지는 지지층의 그런 강성 기류가 여론을 주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여론을 대변하는 김문수 장관이 상당히 앞서 나가는 지지율이 나왔지만 일단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는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을 거로 보여져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제 지지층들이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차분해지면 김문수 장관으로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이른바 이제 본선 경쟁력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보수가 김문수 장관으로 대표되는 그런 강성 이미지 그리고 극우 보수들과 결합된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탄핵에 찬성했던 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마 이번 주 여론 지형을 보면 조금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 고수 두 분께도 한번 좀 여쭤보죠. 김용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권 주자들 상당히 좀 많고 각자의 어떤 장단점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좀 화면 띄워주시면 뭐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탄핵을 찬성했다, 계엄을 막았다라는 명분과 한동훈 전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 있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전통의 대권 주자 그리고 어떤 미래 세대에 대한 어젠다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오세훈 시장은 이 탄핵 찬반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이 전통적인 지지자 세력이 있잖아요. 지지 세력과 더불어 이제 강한 탄핵 반대 입장. 유정복 의원 같은 경우는 행정 전문가. 나경원 의원은 이번 국면에서 사실상 어떤 윤심을 가장 잘 대변했던 대권 주자 등등등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전에는 오세훈 의원이 접점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탄핵 부분에 대해도 조금 유연한 입장을 가졌고, 오 시장이 예, 양쪽 다를 지지받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본인이 연결 지점들을 하다 보니까 트렌드상으로 지지율이 좀 빠지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민들이 불과 한 3, 4주 전, 한 달 전의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오세훈 그 시장 쪽으로 왔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고민들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김문수 지사가 이제 그동안에 윤 대통령의 국회에서의 어떤 입장 때문에 지지율이 확 올라와 있는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민은 지지율이 지금 앞서 있는 건 맞지만 윤 대통령하고 가까이 있다는 건 맞지만 실제로 대선 경쟁력에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누구냐가 네, 가장 중요한 네. 고민이다. 다만 이제 유승민 의원은 논외인 것 같습니다. 이미 눈 밖에 나서 실질적으로 탄핵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안철수와 유승민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안중에도 없는 뭐 너무 심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현 상황으로서는 대통령이 1시간 동안 나경원 전 대표하고 논의를 했다라고 하면 김문수보다는 나경원이 훨씬 더 대선 가능성, 수도권의 공략 가능성을 대통령이 점지하는 거 아니냐.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겠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한동훈과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 네 사람의 역할들이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홍준표와 김문수, 나경원 자체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이기 때문에 그분 중에 한 사람과 한동훈 대표라고 하는 중도를 커버해낼 수 있는 두 주자들 간에 당내에서 과연 한동훈까지, 즉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논란이자 관건이고, 당내에서 그런 논의를 잘 못하면 상당히 분당까지는 안 되려도, 왜냐하면 지난번에 분당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내부 논란이 지속되면 뭐 대선 치르기도 전에 패배의 늪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오늘 몇 언론에서는 이제 주자가 많으니까 13잠룡을 줄여서 13룡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이에요. 잠룡이라고 표현할 때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좀 압축이 돼야 이 잠룡이지 13잠룡은 잠룡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룡이 되기 전 단계인 거죠. 잠룡이 되려면 그러니까 적어도 이무기 담기에서는 우리가 잠룡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이 된 사람들 하면 뭐 손가락 하나 안에는 들어와야 뭐 예를 들어 5대 잠룡 아니면 너 넉넉 잡아 뭐 8대 잠룡, 8대도 좀 많아. 5대 잠룡 안에 들어와야 잠룡이라고 하지. 13잠룡은 이게 너무 잠룡이 아니다. 정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국민의힘이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 그다음에 승리에 대한 그 갈망, 승리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어떻게 보면은 그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아이콘처럼 되어 있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얼마 전까지는 문재인 정권 때까지 잘 나갈 때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보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같이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을 탈환해야 되겠다. 그 정권이 연장되면 안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으니까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영입해가지고 결국은 정권을 재창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그 정도 의지와 결기와 누구라도 뭐 한동훈 포함해가지고 누구라도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 기차에 다 모이겠다. 이런 정도 결기가 있으면 혹시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안 된다, 누구나 안 된다 그럴 때가 아니라 담장을 허물어야 된다. 지금 뭐 그 제가 저 등소평이 생각나거든요. 지금 흑묘 백묘론이 그 중요한 거지 이게 뭐 흑묘라서 안 되고 백묘라서 안 되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그 생각으로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긴장하고 그래야지 뭐 내가 봤을 때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마음 가지면요.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그 책임은 나중에 이제 추궁하는 문제이고 어쨌든 지금 현실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부터 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이 이재명 대표로의 어떤 빠른 경선 일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주당은 그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에 이의 신청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대장동 재판 증인 소환에 4차례 불출석, 재판부 총 800만 원 과태료 부과. 이 대표 측 지난 3일 과태료 결정 이의 신청서 2건을 제출했다는 얘기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님,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공무 때문에 일정이 많아서 불참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좀 부당하다, 뭐 이런 의미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근에 전국 상황 자체가 야당의 대표로서 해야 되는 일이 그리고 의정 활동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시간이 사실은 잘 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다 같이 비상행동에 나섰던 시점이었고 이제 뭐 국회에 대기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전략에 대해 논의하거나 이런 급박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뭐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이 석방 이후에 당이 굉장히 긴장 체제에 있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사안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뭐 뇌물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혐의로 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증인으로 나와라 이 얘기였는데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뇌물죄로 기소조차 당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할 말이 없다. 약간 이런 입장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의 문제도 있지만 사안의 문제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과연 이 조기 대선의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지 여야 모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